예, 안녕하십니까.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예, 오늘은 그 실담범자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한글 창제와 신미대사, 한글과 범어의 문법구조 유사성 비교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전에 했던 그 실담범자 강의 두 번째 시간에 그 강의 내용하고 상당히 어, 그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 두 번째 강의를 끝내고 조금 자료적인 보완과 또 내용을 조금 더 분명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이렇게 그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그 강의와 관련해서 도움을 준 두 권의 책인데요. 여기 훈민정음의 길, 해각존자 신미평전, 요거는 지난 두 번째 시간에도 제가 많이 그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책으로 인해서 이제 신미대사를 알게 됐고, 또 오늘과 같은 이런 강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신미대사 정도의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에 의해서 훈민정음의 이 범어의 어떤 영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이 책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저한테는 중요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엄기표 선생님의 한국의 범자 역사와 문화, 이 책은 2023년도 11월 달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한국의 그런 범자 관련된 뭐 유물이라든가 문헌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범어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역사적 어떤 문화 또는 뭐 어떤 그 정신 세계를 만들었다 하는데 충분히 어떤 자료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드리고 저희 강의에서도 이 책의 약간의 그런 어떤 그 인용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그 강의의 주제는 신미대사가 어떤 주제가 되겠는데요. 지난 두 번째 시간에도 그 부제로 신미대사를 추모하며라는 말을 그 붙였는데 지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신미대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좀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미대사, 우리 보통 이제 신미대사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그 남아있는 그 유고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옆에 이런 글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요런 내용이거든요. 선교종, 도총섭, 밀전정법, 비지상운, 우국이세, 원흉부의 해각존자. 요게 이제 1450년에 문종이 즉위 후에 세종의 유훈으로 내린 법호가 요 해각존자라는 요 법헌인데요. 사실 그 세종대왕께서 그 돌아가신 그 이후에 그 유훈으로 이러한 큰 그 어떻게 보면은 법호 큰 당시의 그런 어떤 의미로서는 뭐 왕사에 준하는 그런 법호를 내리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저도 그동안 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신미대사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계기를 만든 건데요. 신미대사 이 앞에 그 박혜진 선생님 책에 의하면은 신미대사는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기 전년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세종대왕과 교류를 하시고 또 세종대왕과 실질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께서 그 한글을 창제하시는데 이 신미대사에 의해서 어떤 범어의 영향이라든가 불교적 전통의 영향을 세종에게 이렇게 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세 번째 시간에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세종대왕은 왜 신미대사에게 법호를 내렸을까? 라는 이런 그 문제 의식인데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이후 최만리를 비롯한 다수의 유생들의 반발과 반대가 빗발쳤을 정도로 유학자 관리들의 세상에서 불교의 승려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그런 사회 상황에서 위대한 세종대왕은 어떠한 이유로 그의 생의 말기에 신미대사에게 법호를 내리려고 하였던 것일까? 문종 즉위 후 세종의 유훈으로 법호를 내렸지만 그 이후 유학자 관리들의 취소 상소와 반대를 고려해 보면 신미대사의 행적은 세종대왕만이 아시는 엄청 큰 일임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신미대사가 한글 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그것은 문자의 발성이 입 안의 위치에 따라 발성되고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언어 구조를 가진 범어의 구체적인 문법 구조를 신미대사가 세종대왕께 알려주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오늘 강의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 이런 내용은 지난 두 번째 시간에서도 제가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그 다양한 그런 범자로 쓰여진 그런 유물, 유적들, 뭐 문헌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고려 시대에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고려 시대 그리고 조선 시대에도 이런 진원집 같은 뭐 5대 진원이라든가 뭐 진원집 이런 책들이 남아 있는데 사실 조선 시대에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중요한 중시하는 진원집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어서 역사적 시점에서는 사실 조금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로 쓰여진 이런 문헌이어서 이런 문헌과 관련된 뭐 실담작이라든가 다른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나라 역사 전통에서 범어와 관련해서는 어떤 다른 문헌과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진원집 등을 제가 중시해서 그리고 또 그동안 또 연구도 좀 했습니다. 이런 범서총지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어떤 불사라든가 의례의 이런 어떤 진원 다란이들이 이렇게 암송이나 독송이 되어지지만 그런 것들을 실제 문자로 이렇게 쓰고 또 쓸 수 있는 그런 전통도 이런 자료들을 보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실담자기와 조선시대 진원집의 그런 범자 이해라고 하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실담자기라고 하는 책이 8세기 중국에서 지광이라는 분이 써서 남기신 책인데 이 책은 일본에도 전해져서 일본의 실담학의 그런 토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텍스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이제 실담이 범어 문자를 그런 기록한 책이어서 범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담자기에 나오는 그런 범자, 잠호표를 정리한 것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건데요. 요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 뭐 진원집, 이 진원집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한글 창제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텍스트이지만 실질적으로 범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살펴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이 범자라든가 또 범자에 대한 어떤 모음, 자음의 이런 어떤 관련은 뭐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진원집에는 약간 옆에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나라의 그 범어 전통이 아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이러한 그 범자가 그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전래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알려주고 또 전통적으로 그런 어떤 동아시아 뭐 한국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일본의 이런 실담자기를 통해서 이런 범어 전통을 알 수 있는 이런 텍스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실담자기 또는 진원집에 나오는 그 범어의 그 모음과 자음이 있는데 이 자음의 어떤 그런 그 발성이라든가 자음의 그 음성 부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게 이제 자음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구분을 할 때 동아시아에서는 이렇게 그 해요. 아성, 치성, 설성, 그 후성, 순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표기들이 중국에서 실담작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그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진원집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범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전통적인 이런 어떤 그 자음의 이런 표기와 이런 뭐 하여튼 요런 요게 이제 음성 표기니까 요런 것들이 오늘날 이제 산스크리트 문법을 그 이렇게 그 비교해 보면은 요런 식의 발음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성, 치성, 설성, 후성, 순성에 해당하는 것을 오늘날 그 범어 문법에서는 까행, 짜행, 타행, 다행, 파행 이렇게 해서 요걸 후음, 구개음, 반설음, 치음, 순음 요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음성 구조에서 요 목에서부터 목 뒤편으로부터 그 발성이 나오는 그 위치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요거는 지금 한글의 자음 그 음성 발음의 그런 위치들인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 범어하고 굉장히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범어 문법에서는 까카가강아 짜차자자냐 따타다다나, 따타다다나, 빠파바 이런 어떤 순서가 한글에 위치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이런 것들은 우리 한글의 발음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그 범자에 나오는 자음의 그런 어떤 위치라든가 발성법을 우리 한글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글음도 사실 그 고대의 그런 어떤 음성의 그런 어떤 요런 어떤 명칭은 똑같아요. 같고 그것을 뭐 산스크리트에서 쓰는 이런 그 로마자 표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카, 자, 앙 뭐 이런 식으로 자, 장 이게 반시옷은 발음하기가 조금 그거 한데 이런 식의 발음이어서 아마 R을 붙이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다타, 나, 따, 낭 다타, 나, 따, 낭 바파, 마, 빠, 망 뭐 이런 식인데 상당히 그 유사하죠. 그랬을 때 그 범자의 그런 아음으로부터 치음, 설음, 후음, 순음과 관련된 한글음을 실질적으로 이제 훈민정음 그 어떤 체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무성, 무기음, 무성, 유기음 또 유성, 유기음, 유성, 무기음 뭐 이런 것들을 전청, 차청, 전탁, 뭐 불청불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산스크리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제가 지난 시간 그 두 번째 시간 이후에 한두 권 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서도 좀 그런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광 선생님 같은 분은 여기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의 성문학에서 전청, 차청, 전탕,
불청불탁으로 구분되는 방법은 원래 비가라론의 성명기론에서 좋은 방식에 따라 무성무기음의 전청, 유기음의 차청, 유성음의 전탁, 비음의 불청불탁을 구별한 것에서 온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가라론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 그 인도의 그 베다의 그 베다 앙가라 그래서 베다를 보조하는 6개 학문 중에 그 언어학을 얘기를 해요. 비아카라나라고 해서 일종의 문법론이라고 하는데, 보통 산스크리트를 그 얘기하는데, 그 산스크리트와 관련해서 이 정광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이전에 책은 사놓았지만 그 자세히 보지 못했고, 지난 그 두 번째 강의 이후에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이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좀 그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범어의 자음과 모음 결합과 발음, 이 범자의 자음과 모음 결합과 발음, 요 내용인데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범어는 기본적으로 이 범자의 형태가 그 모음과 자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 실담자기에서도 이제 모음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모음과 자음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지는 형태라 그랬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형태들이 구체적으로 그 결합되어진 방식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형태는 실담 18장 중에 제1장에서 이제 이런 식의 자음과 모음이 합쳐지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해요. 그랬을 때 까, 까, 끼, 끼, 꾸, 꾸, 깨, 까이, 꼬, 까우, 깡, 까하. 카, 카, 키, 키, 쿠, 쿠, 케, 카이, 코, 카우, 강, 카하. 그 다음에 가가, 기기, 구구, 개가이, 고가우, 강가. 뭐 이런 식으로 모음과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발음이 나타나는데, 요 제1장은 400 408자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담 18장 중에 제1장인데, 이 실담 18장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6천, 한 4, 500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글자들의 발음이 나타나고, 또 그 발음이 되어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문자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우리 한글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진원집의 이런 내용들인데, 진원집의 이제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한글음이 조선시대 한글이 이제 그 창제가 된 이후에 한글음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범자들은 실질적으로 고려시대부터 이렇게 쓰여졌고, 또 이런 범자의 발음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 범자를 쓸 수 있는 이런 전통은 우리나라에 뭐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선시대에 한글이 만들어지면서는 이렇게 한글음이 첨가가 되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에 그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미대사는 한국 범어학의 전통을 계승하셨다. 이렇게 좀 단언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시대 진원집을 통해서 범어학의 전통은 전래되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범어학의 전통은 한글 창제에 기여를 했다. 특히 이제 자음과 모음의 발성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알려주었고, 또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통한 구체적인 문자 형태를 제시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미대사는 범어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범어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종대왕에게 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는 신미대사를 통한 불교계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제 조선시대 그 한글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임진왜란 전에는 상당히 그 불교계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탄압을 받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서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그 조선시대 뭐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정신문 이런 데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불교 한글 창조와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종대왕께서 신미대사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법포를 내리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신미대사는 그 세종대왕께서 하신 일에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저는 그것이 특히 이제 그 한글을 창제할 때에 이러한 범어의 전통을 알려주고 범어의 구체적인 지식을 통해서 한글이 창제되는 것을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신미대사가 하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그 두 번째 강의와 오늘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한글 창제와 관련된 신미대사, 또 한글 창제와 관련된 범어의 그런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헌들이 잘 그렇게 전승이 안 되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추측이라든가 이렇게 뭐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역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특히 신미대사와 또 범어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는 분명히 그 한글 창제의 범어의 그런 어떤 범어의 지식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또는 그리고 또 범어의 역사적 전통이 거기에 담겨졌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그 강의와 세 번째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